자, 수능 특강 인문예술 1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랑 약속을 해가지고 약속을 한 건가? 내가 그냥 한다 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꾸준히 해서 4월 30일 이전까지는 수능 특강의 전 지문을 선생님이 업로드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문학 글을 읽는다는 건 개념어 파악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어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을 인식하면서 좀 글을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해설해주는 수능 특강을 통해서 좀 같이 훈련하고 또 연습해 보면서 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유물론은 세상의 본질을 뭐로 봤어요? 물질로 봤습니다. 유물론은 지금 세상의 본질을 물질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의식, 정신 이런 것도 다 뭐야?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편 주관적인 관념론이 있대요. 이 관념론은 세상의 본질을 뭐로 본대? 정신으로 본대요. 그리고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세계가 존재한대요. 세계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물질 나오면 바로 나와줘야 돼요. 뭐랑 의미가 유사해요? 구체성, 또 경험적, 그 다음에 감각적. 즉 유물론은 구체적이고 경험적이고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중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은 그러면 뭘 이야기해요? 추상적, 관념적, 즉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 유물론과 관념론을 모두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되겠어요? 유물론을 거부한 이유와 관념론을 거부한 이유가 나오지 않겠어요? 볼게요. 그는 유물론이 인간을 다룬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상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을 비판했대. 그러니까 인간을 물질적 대상으로 보는 거 비판해서, 인간은 물질적 대상이 아니야. 인간은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야. 이러면서 인간은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지 탐구한 주관적 관념론에 대해. 자, 어떤 구조예요? B인 A 구조입니다. B인 A 구조에서 B는 개념을 설명하는 항입니다. 그러면 주관적 관념론은 개념이 뭐예요? 사물의 의미가 인간에 의해 구성되는지를 탐구했대요. 어떻게? 그 인간이 세계랑 어떻게 됐대? 분리됐대. 자, 그러면 이 주관적 관념론이라는 거는 인간은 세계랑 분리된 존재고
그 인간이 생각하는 사물의 의미를 파악을 하는 거. 그게 뭐라는 거야? 주관적 관념론이라는 거야. 근데 그 주관적 관념론에 대해서 그는 사물의 의미가 우리에 의해 구성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대. 그러니까 인간이 의미 구성의 주체가 아니다. 그러면 뭔데?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아닌 사물의 존재 방식에 주목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대요. 조금만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 그는 인간이 사물의 의미를 지각하는 게 아니라 세계 속에 함께 속해 있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대요. 그러면 지금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은 이거 맞나요? 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하는 사물은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자, 그럼 이 말의 전제는 주관적 관념론자들은 사물과 나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분리됐다는 거죠. 그 뇌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문단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물론은 뭐다?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다. 이거 너무 작다.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다. 그 다음에 주관적 관념론은 세상의 본질은 정신이다. 인간은 사물과 분리되어 있다. 자, 근데 하이데거는 이 유물론에 대해서 뭐라 생각했어? 인간은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지닐 수 있는 대상이다. 그 다음에 관념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비판했어요?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는 걸 중시하는 게 아니라 사물의 존재 방식을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존재 방식은 관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자, 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 말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안 와닿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파악해야 될 정보가 바로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사물 다양한 모드로 존재한다는 것에 의미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 게임 끝납니다. 이제 그럼 이 문단 한번 가볼게요. 그는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인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은 형이상학자들을 비판했대요. 자, 이 형이상학자들은 뭘 주된 논제로 삼았대요? 인식 대상을 주된 논제로 삼았대요. 누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을 인식의 주된 논제로 삼았대요. 그게 이제 존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뭘 중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자의 드러남인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 존재자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는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존재자가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에는 관심을 가지지 말자. 조금 말이 어려운데 좀 더 읽어가면서 내용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이때 크게 드러난다는 말은 존재자로서 그렇게 있게 된다는 뜻이래. 이해 안 돼. 좀 더 가볼게. 그는 인간에 대한 정의가 나왔어요.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자인 현존재라고 칭하며, 현존재 개념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야. 그리고 그 현존재의 특징이 뭐예요? 현존재만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뜻하는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가 주된 과제래. 그러면 지금 싹 다 지워보자. 자, 하이데거는 뭐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했어요?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했어요. 그게 뭔데요? 존재자가 드러나는 거야. 그게 뭔데요? 그렇게 있게 되는 거야. 그게 뭔데요?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요. 그걸 뭐라고 부른대요? 존재 물음이라고 부른대요.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 5개의 형광펜이 다 서로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글을 잘 읽는다는 거는 이 같은 의미를 어떻게 빠르게 파악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항상 비문학 지문들은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같은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한다. 이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갈게요. 하이데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직선적인 걸로 안 봤대요. 그리고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적인 걸로 봤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 관점을 바탕으로 존재를 설명을 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위에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 친 것들이랑 붙여서 존재의 의미를 파악해 주면 좋겠네요. 가볼게. 그는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시간의 통합된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대.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이 통합이래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약간 날려 읽어도 될 것 같아.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과거, 어떤 관계에 있는지, 현재,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미래입니다. 그러면서 존재자가 드러난다고 봤대. 그리고 그는 존재를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이자 변화하는 거라고 봤대. 그러면 지금 존재의 개념을 통합되고 시간 속에서 드러나고 사건이고 변화하는 것, 이렇게 지금 존재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는 시간이다라는 그의 말에서 시간을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본 그의 입장이 드러났대. 그래서 존재를 시간이라고 봤대. 더 나아가서 이 시간 구조 속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또 할 수 있나 봐. 그래서 존재에 대한 물음을 삶의 유한성과 관련지어 이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대요. 자, 그럼 이 문단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 이 문단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이데거의 관점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존재의 개념이 뭔데요? 드러남. 그 다음에 그렇게 있음. 시간성을 지님. 변화함. 이 과정에서 시간의 유한성을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간 눈에 또는 이 대상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3번 나가볼게요. 그는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져 있는 정적인 실제로 간주하고 이를 분석하려 한 서양 전통 철학을 비판했대. 자, 그러면 지금 하이데거는 정적이 아니라 어떤 존재라는 거야? 존재자는 동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자의 유형을 손 안에 있는 것과 눈 앞에 있는 걸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파악해 볼게. 손 안에 있는 거는 뭐야? 객관화된 대상이래요. 미안해요. 객관화된 대상 인식되지 않은 채네. 특정한 뭘 가지고 있대? 목적을 가지고 있고 현 존재에게 사용되는 것이래. 현 존재가 뭔데? 부처 읽어야지.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지닐 수 있는 존재. 현 존재 아니었나? 후자는 눈앞에 있음이죠. 이러한 도구적 맥락에서 벗어나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3분단의 내용을 조금 판단해보면 존재를 유형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 안에 있는 것과 눈 앞에 있는 걸 분류를 했는데, 손 안에 있는 거는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는 거고, 눈앞에 있는 거는 객관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 요 객관화라는 단어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객관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객자가 손님 객자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이라는 거는 제3자가 보는 거야. 제3자의 특징이 뭐야? 나와 관련 없다는 거야. 그러면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거는 사실 목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특성을 가지는 거야? 주관성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나와 관련이 있어야 목적이나 용도에 사용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객관적이라는 단어를 좀 보면 나와 관련 없는 거, 자아와 관련 없는 거, 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하이데거는 망치를 예로 들었대요. 그럼 뭐 찾으면 돼요? 대응상 찾으면 됩니다. 우리는 망치라는 도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못을 박는 행위, 그럼 못을 박는 행위가 뭐가 되는 거야? 목적이 되는 거야. 그죠? 이는 망치가 손 안에 있음으로 현 존재와 관련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렇지, 손 안. 이때 망치는 현 존재에게 쓸모 있는 도구이다. 목적이니까 당연히 도구겠지. 한편 망치가 부러져 못 쓰게 되면 망치는 쓸모 있는 도구가 아닌 인식의 대상이 된대. 그럼 인식의 대상이 된다는 건 나와 관련이 없어져. 제3자의 눈으로 인식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앞에 있음으로 본대요. 객관적이라는 거죠. 도구로 쓰이는 존재자, 즉 도구적 존재자가.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손 안에 있음을 말할 것이고, 도구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건 뭐가 된다고 보겠어? 그러면 눈 앞에 있음을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손 안에 있는 것과 눈 앞에 있는 것에 따라서 존재자와 현존재 관계가 달라진다고 본 것이겠다. 앞에 거랑 붙여 읽으면 이 부분이죠. 관계가 달라지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그 양상이 다양하게 드러나겠죠.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사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잠깐만 갈게. 하이데거는 이런 전통 철학이 사물을 눈앞에 있음으로 보려고 비판했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물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손안에 있음으로 경험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이데거는 뭘 중시하는 거예요? 손 안에 있음. 이걸 중시한다. 왜? 손 안에 있음으로 드러나는 관계에 따라서 뭐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관계에 따라서 사물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손 안에 있음을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하이데거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 그렇지 다양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볼게요.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인 실존적인 지평을 가지고 있다. 실존적 지평을 가지고 있다고 본대요. 존재자는 이러한 실존적 지평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세계를 이해하는 틀이래. 그러면 지금 이 지평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몰라도 어떻게 본다는 거야? 자기 쪼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의 전통 철학이 지성적 사유를 통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려고 했대. 무슨 말이야? 그러면 경험을 넘어선 걸 탐구하려고 했다며 그러면 지나치게 뭐가 했다는 거야? 관념을 중시했다는 거야. 왜? 선생님이 경험 무슨 말이랑 똑같다 했어? 구체성, 그 다음에 경험, 감각적. 이거랑 반대적으로 쓰이는 말이 추상적, 관념, 이런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관념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경지식을 알아두면 좋아요. 이런 걸 형태를 넘어서는 학문이다 해서 형이상학이라고 부릅니다. 여튼 가방 갈게. 존재를 현존재의 경험과 관련지어 설명했대. 그러면서 예시가 또 나온다. 예시 나온 선생님 뭐 하자 했죠? 대응상 찾자고 했죠. 자, 그럼 대응상 또 한번 찾아봅시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의미적으로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존재를 현존재의 경험이랑 관련지어 설명했대. 그럼 선생님은 현존재의 경험과 대응되는 의미를 뒤에서 찾아볼래요? 보자. 현존재. 예를 들어 우리가 붉은 꽃이라고 부르는 꽃은 생명인 동물이라는 현존재에게는 뭘로 보여요? 회색이라는 경험으로 보여요. 따라서 이 꽃이 붉다라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근거는 감각을 통한 경험에 있다. 이게 지금 이 말의 핵심인 겁니다. 왜요? 자, 얘는 전통 철학에 뭘 비판했어요? 지나치게 관심을 중시하는 걸 비판했어. 그런데 핵심은 뭐야? 감각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인식하고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처럼 현상을 현존재의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을 만날 수 있다고 봤다. 것만을 만날 수 있대요. 그러면 현상적이지 않은 것은 못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즉 관념, 추상, 형이상학은 어떻다는 거야? 현실에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통 철학의 대표적인 진리론인 대응설이라는 또 개념을 알려줍니다. 하나의 논리 명제가
그에 대응하는 실제 사태를 가지고 있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본대요. 그럼 대응설이라는 건 뭐야? 실제 사태에 대응하냐 안 하냐 이걸 말하는 거지. 근데 하이딩은 또 이걸 비판했대요.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객관적 실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자로, 즉 관계에 따라서 또 어떻다는 거야? 다양해진다. 이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현상의 존재의 전부라고 본 것은 아니다. 미안해. 현상이 존재의 전부라고 본. 현상은 아까 뭐야? 감각을 통한 경험이 지금 현상이 되겠죠? 그는 현상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나는 동시에 현상과 동일시 될 수 없는 존재의 측면이 은폐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동시에 은폐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존재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나요.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현 존재가 감각을 통한 경험으로 딱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 존재가 인식하는 존재가 그 감각 경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 존재의 특성에 따라서 드러나는 방식은 같겠어 다르겠어? 당연히 다르다. 이렇게 이제 뭐 다르다,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하이데거는 20세기에 큰 영향력을 미안해. 자, 그런데 이제 다양해지는데 이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나면서 동시에 다른 부분은 은폐가 되겠죠. 왜? 이 부분이 드러나면 다른 부분은 안 드러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폐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사문단 정리 한번 해보자. 사문단에서 결국 하이데거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현 존재는 지만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인식을 합니다. 그 인식이라는 게 결국에 감각을 통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감각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태는 객관적이다 아니다? 객관적으로만 드러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현 존재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게 인식될 거니까. 그리고 동시에 또 나타난다? 다른 존재가 은폐될 수도 있다. 왜? 특정한 부분만 나타나니까요. 됐죠? 자, 쭉 지우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문단 갈게. 하이데거는 20세기에 큰 영향력을 끼친 철학자래. 그래서 철학의 기반이 된 형이상학을, 형이상학이라는 말 자주 나옵니다. 새롭게 바라보려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존재를 바라보려고 했다. 뭐 그냥 좋은 말, 의 이런 거 이야기하네. 존재자에 대한 그의 관점에 대해 현 존재를 중심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대상을 부처적 존재자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겠죠. 왜? 현 존재의 경험에 따라서 대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대상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끝납니다. 뭐 5문단은 생각노트에 정리하지 않아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꺼볼까? 어떻게 보냐? 응? 자, 그러면
결국 하이데거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일단 인간은 뭐가 아니다? 물질 아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세계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은 누구와 관계를 맺는다? 사물과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탐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물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탐구해야 되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존재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존재를 인식하는 놈이 있어. 그게 누구야? 현 존재라는 놈입니다. 얘 뭐 하는 애인데?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애야. 얘가 이 존재를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식을 할 건데요? 감각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 존재는 감각을 통한 경험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뭘 가져? 자신만의 틀을 가진다는 거야. 그 틀로 인식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다양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됐죠? 뭐 이 정도 인식하면 뭐 괜찮을 것 같아. 그다음에 다양하게 인식하면서 하지만 뭐도 되기도 한다. 은폐도 되기도 한다. 이게 이 글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나름대로 좀 열심히 설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글을 읽거나 또 복습을 하면서 더 완벽하게 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역부터 미음을 비판했대요. 자, 그럼 기역부터 한번 가보자. 세상의 본질이 정신이고, 이렇게 조금 다 지워볼까? 자,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라고 본 거. 자, 그러면 왜 비판했어? 인간을 물질적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세상의 본질이 정신이라고. 이거 왜 비판했어? 인간의 의식만 중요하다. 다른 거 사물 관계 이런 건 안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욕한 거죠. 그럼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의해 구성된다고 했죠.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의 존재자를 주된 논제. 인식 대상, 경험 대상, 이걸 주된 논제로 삼은 형이삭자. 이걸 비판을 했대요. 자, 보자. 존재자의 드러남이 아닌 존재자 자체를 주된 논제로 삼. 그렇죠. 존재자의 드러남을 얘는 뭐 한 거야? 중시했기 때문이죠. 4번. 자, 4번.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 철학. 얘 비판했다는 거. 얘 왜 비판했어? 아니, 이놈들이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것만 중요했다 이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경험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지성적 사유를 통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는. 와, 맞죠? 경험하면 우리 항상 생각하자. 구체적, 감각적.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성적 사유는 관념적, 추상적 사고겠죠? 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고는 어떤 특징이 있어? 감각으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리을 이놈들이 감각으로 인식 못하는 걸 자꾸 탐구하려고 했다. 이렇게 욕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인간의 경험, 잠깐만, 5번 적어자. 하나의 논리 명제가 그에 대응하는 실제사. 이거 누구 비판하는 거야? 대응설 비판하는 거야. 대응설은 뭐든지 뭐가 있다고 본 거야? 객관적인 실체, 객관적인 존재 이런 게 있다고 본 거야. 자, 그러면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 명제 진위를 판단하라.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겠죠. 자, 그다음 진위 볼게요. 진위가 뭐예요? 옳고 그름.
찐, 그 다음에 거짓,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데거의 관점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탐구하는 것이 철학의 주된 과제이다. 존재 의미 탐구.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돼 있다 했어? 통합됐다 했어. 현 존재 외의 존재자들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몇 번? 3번. 현 존재만 물음 제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보조사 만이 나옵니다. 보조사 만은 한정입니다. 그러니까 한정이라는 거는 앞에 명사 빼고는 다 안됨 이 말입니다.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보 나오면 꼭 좀 기억해 줘야 한다. 우리 지문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현 존재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현 존재만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했지. 만 이런 거 좀 나오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존재자가 드러날 때 동시에 다른 존재 가능성이 은폐된다. 그런 말 했었던 것 같아요.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삶의 유한성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자,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간과 뭐가 되는 거? 통합되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계속 수업 때 말합니다. 선지 구성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다? 개념어가 제시되어 있으면 뭐가 빠져 있다? 설명하고 상술하고 부연하는 항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채운다. 그러면 반대로 설명하거나 상술하거나 부연하는 항이 들어있고 개념어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 개념어를 뭐 한다? 채운다. 그래서 선지를 뚫어낼 때는 이게 뭐지? 라는 사고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들어 삶의 유한성 하면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뭔데? 시간, 통합 이런 거 맞니? 그러면 맞네요. 됐죠? 문맥을 고려 A의 의미를 추론합니다. A가 뭐죠? 어딨냐? 어딨나요? 여기 있네. 좀 지워버려. 야. 자, 그럼 볼게. 이런 문제는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념어의 의미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장 무난한 거 고릅니다. 자, 그러면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 관계라는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관계가 뭔데요? 관계가 뭐예요? 위에 보면 사물의 존재 방식에 주목하는 거라 했어. 자, 보자. 색깔 바꿔볼까? 관계는 사물의 존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만남 속에서 드러나요. 이런 것들이 다 관계랑 관련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난한 거 고르는 거야. 외부 세계에 있는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죠. 주체가 바라보는 사물은 주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주체를 중시하지 않았는데요. 3번 존재자의 의미는 고정불변 개소리. 인간이 사물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관계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항상 뭘 물어본다? 적용적 사고를 물어본다 했습니다. 자, 우리 평가원 홈페이지에 학습 방법 안내서를 보면 정확하게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적용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적용적 사고가 뭐예요? 지문에 있는 추상적인 내용을 복이라는 구체적 상황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적용시켜 볼게요. 읽었던 걸 바탕으로. 철수는 매일 아침 등교할 때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자전거를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등교를 위한 도구로만 인식한대. 바로 나와줘야죠. 그러면 손 안에 대상 맞나 이거? 손 안에 있음이구나. 손 안에 있음. 이게 바로 나와줘야 되는 거야. 어느 날 자전거 체인이 끊어져서 페달을 밟아도 바퀴가 돌아가지 않았대. 그래서 더 이상 학교로 가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지 못하게 됐대. 뭐 생각하면 돼? 눈 앞에 있음. 이게 뭔데? 대상을 뭘로 인식하는 거?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거. 머릿속에서 이게 계속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자전거의 종류, 재질, 바퀴, 크기 등을 파악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는 거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를 한 뒤 다시 등교했대. 그러면 이제 다시 뭐로 바뀌는 거야? 손 안에 있음으로 바뀌네. 철수와 자전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보자. 고장나기 전 자전거, 고장 난 자전거. 얘들 뭐예요? 손 안, 그 다음에 눈 앞에 있는 존재 아닌가요? 얘네들이 정적인 실체인가요? 하이데거 관점에서? 아니요. 동적이고 시간성을 가진 존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변화하잖아요. 2번 철수가 체인이 끊어진 자전거. 이건 이제 뭐예요? 눈 앞에 있음을 의미하죠. 자전거의 사양을 파악할 때 자전거는 손 안에 있음이 아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된다. 3번 철수가 평소에 자전거 등교를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했어. 그거는 어우 잠깐만 적절한 거 고르는구나. 아 쏘리 어쩐지 이상했어. 손 안에 있으면 이거 적절한 게 아니죠. 3번 철수가 평소에 자전거를 등교를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했어. 수단 그럼 뭐예요? 손 안에 있어요. 그러면 눈앞이 아니겠다. 4번 철수가 수리 후 자전거를 다시 타게 될 수 있는 것을 통해 도구적 존재자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변화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도구적 존재자는 현 존재와 관련을 맺는 방식과 관계 없긴 완전히 있죠. 그래서 정답 몇? 아 자꾸 왜 이러냐? 현 존재 관계가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드러남 알 수 있군 아니죠. 5번 자전거가 고장나기 전 철수가 등교를 위한 도구로 자전거를 사용할 때 이때와 철수가 자전거 체인이 끊어진 것을 인식하고 자전거를 살펴볼
때는 자전거란 존재가 드러나는 방식이 다르겠군. 정답은 5번. 선생님이 자꾸 틀린 거 고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봐가지고 약간 조금 실수를 할 뻔했는데 어쨌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약간 좀 원테이크로 글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45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시간을 조금 30분 내외로 앞으로는 단축을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